네, 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장이 시작될 텐데요. 4분기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하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로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거죠? 네, 일단 올해 좀 4분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첫 번째로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는 좀 반도체 섹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도 반도체 시장 참 뜨거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해보자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언제쯤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걸 가지고 사실 뭐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일부에서는 뭐 올 4분기 안에 소규모 물량이 좀 납품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도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만 놓고 좀 본다라고 하면 연내 공급이 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같은 경우에 이제 납품이 물량이 되고 초기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인증 안정화라든지 뭐 생산 수율 문제 같은 게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물량에서 좀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좀 대량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그래도 한 상반기 정도는 좀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 돼야만 좀 본격적인 그런 현실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3 이 공급 같은 경우에는 25년 한 4분기 정도에 좀 시작이 되고 그리고 2026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본격적으로 좀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인증 통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라는 좀 평가를 받고 글로벌 AI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좀 입지를 넓혀가는 중요한 전환점에도 좀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사실 이미 주가가 꽤 오른 상황인데요. 이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사실 10만 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10만 원을 넘어서서 11만 원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를 상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태지만은 엔비디아 HBM3E 공급이 본격화된다면은 추가 상승 동력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그간 수익성이 아쉬웠던 파운드리 사업에서 테슬라 AI 칩 수주 등 대형 프로젝트를 확보한 점도 실적 개선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 경쟁력 강화, 테슬라 장기 AI 칩 파운드리 수주,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등 여러 호재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도 기존보다 크게 올라 50조에서 55조 원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로 인해서 차세대 HBM4까지 납품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자, HBM4 그야말로 AI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HBM4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 세대보다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대역폭, 전력 효율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진 그런 차세대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 같은 이제 글로벌 AI 칩 업체들이 원하는 어떤 초고성능 조건에 맞는 딱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AI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에 HBM4가 거의 필수처럼 들어가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그런 기업들이 뭐 기술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좀 치열하고 납품 싸움도 엄청나게 지금 뜨거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뭐 국제 표준보다 더 높은 뭐 10에서 한 11기가bps 수준의 전송 속도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충족시키는 회사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주도권을 좀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한 연평균 60% 이상의 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략 한 5천억 달러 규모까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새 업체가 엔비디아의 샘플을 좀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양산과 인증을 통과하느냐 이 부분도 현재 시장의 좀 관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시 디램이나 뭐 4나노 공정 같은 좀 기술력을 내세운 상황에서 또 개발 속도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납품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AI 메모리 시장의 좀 판도를 바꿀 좀 중요한 그런 계기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HBM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새 기업의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HBM 시장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HBM3E에 대한 주도권은 SK 하이닉스가 62%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네. 그 뒤를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 시장의 승자 자리를 두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하면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초기에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이 채택될 우선 공급처로도 SK 하이닉스가 특별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최근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HBM3E 공급 가능성이 부각되고, 내부적으로는 HBM4 초기 개발 속도를 상당히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테슬라 같은 고객사와 AI 칩까지 묶어서 협력할 수 있다는 게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HBM4 시장의 판세는 양산 안정성, 가격 경쟁력,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 여부가 함께 맞물려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앞서 있지만 삼성전자의 추격과 마이크론 등 글로벌 경쟁사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아서 몇 년 사이에는 단독 승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황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 디램과 랜드 프레시 가격이 꾸준히 반등하면서 메모리 업황이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불과 1, 2년 전만까지만 해도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쌓여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첫 번째,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영향으로 서버와 PC용 메모리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 특히 DDR5 등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의 세대 전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형 기업들의 저부가 제품 생산은 줄이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공급 구조를 바꾼 점도 가격 상승의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업체 등 일부 공급망의 차질도 재고 확보 심리와 맞물려 가격을 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흐름은 단순히 반짝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급 개선 시작으로 AI와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는 한 디램과 랜드 가격은 추가 상승세도 기대할 수 있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격 상승 현상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뭐 이제 당분간은 계속 좀 가격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AI나 이제 뭐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기 쪽에서 메모리 수요가 워낙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공급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제조사들도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 이제 범용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구조적으로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게 좀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뭐 DDR5라든지 뭐 LPDDR5X 그리고 HBM 같은 이제 고성능 제품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시장 흐름이 있고, 또 재고도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도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에도 이런 오름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의 이제 가격 상승은 단순히 좀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좀 보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이 소부장 종목에서는 특히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현재 같은 이 시장 분위기가 뭐 소재나 뭐 부품, 뭐 장비 쪽으로도 좀 번지면서 관련 이제 기업들의 주가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동안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시장이 HBM 같은 이제 차세대 메모리만 좀 집중을 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이제 그걸 좀 뒷받침해주는 어떤 장비라든지 뭐 아니면 뭐 패키징, 뭐 테스트, 뭐 전처리 같은 이제 세부적인 어떤 밸류체인 쪽에서도 우리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관찰을 해볼 수가 있고 뭐 AI 서버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들도 단순히 메모리 생산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뭐 첨단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공정 경쟁력까지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뭐 단기 수급에 좀 반짝하는 그런 이제 종목 말고 네. 뭐 AI 시대에 좀 꼭 필요한 그런 공정을 잡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압 열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테스트 핸들러 아니면 뭐 검사 장비처럼 특정 분야에서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4분기 기대해 볼 만한 섹터로 반도체를 꼽아 주셨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훈풍 좀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반도체 시장에 지금 부는 훈풍은 단기 반짝하기보다는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디램과 낸드 가격이 뚜렷하게 반등을 했고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글로벌 전방 수요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에 따르면 2025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약 11% 성장하고 내년에는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는 AI 수요 증가로 16%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반도체 시장의 훈풍은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겠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종목 진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4분기 주목할 만한 섹터 두 번째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자문역님 어떤 섹터죠? 네, 많은 투자자들의 어떤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추석이다 보니까 앞으로 4분기에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애정의 섹터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2차 전지는 오를 듯 말 듯 그야말로 투자자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을 잠깐 해줬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리튬 가격 때문이었죠. 그런데 리튬 가격이 최근에 이제 중국이 다시 채굴을 시작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다시 또 2차 전지 업계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어요.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좀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까지 중국이 리튬 채굴을 줄이면서 공급 불안 우려가 커졌고 그 결과 가격 반등 기대감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가 다시 채굴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급 축소를 기대했던 2차 전지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중국의 대형 광산인 장시성 젠샤워 리튬 광산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는데 이 광산의 채굴이 시작된다면 리튬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리튬 공급 재개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와 장기적 시장 수요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리튬 원재료 확보를 위해 해외 광산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의 채굴 여부가 여전히 큰 변수인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국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중국발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산업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업계엔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리튬 가격 자체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업계는 이제 업종별로 명암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을 좀 직접적으로 채굴을 하거나 정제하는 기업들은 이제 일단 판매 단가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채산성이 좀 크게 악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튬 비중이 큰 양극재 업체들도 판가 인하 압력으로 인해서 뭐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같은 게 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배터리 셀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 덕분에 뭐 제조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뭐 단가 조정 시차로 인해서 단기 이익 개선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역시 배터리 가격 인하를 통해서 차량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면서 판매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튬 재활용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는 이제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 하락은요, 뭐 채굴이나 뭐 소재 같은 업스트림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셀이라든지 뭐 완성차 그리고 재활용 같은 다운스트림에는 수혜가 될 수 있는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업계 하반기에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K 배터리 기업들의 상황이 지금 좋지는 않다고요? 네, 2차 전지 업계가 올 하반기 반등할 거라고 좀 기대가 있었는데요. 실적을 보면 좀 엇갈리는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회성 비용과 정책 혜택 덕분에 3분기 영업이익이 약 5,12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 정도 늘어날 전망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실적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나 일회성 혜택이 꽤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나 SKO는 실적이 좀 녹록치 않을 전망인데요. 삼성 SDI는 미국 전기차 수요 부진, 합작 공장 가동률 회복 지연 등이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으며, SKO는 고정비 부담 증가, 생산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악재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K배터리 업계의 실적은 회사별로 좀 온도 차가 좀 크고, 특히 미국 시장 상황과 합작법인 이슈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미국 ESS 시장 공략은 긍정적이지만 관세나 미국 무역 협상 결과가 앞으로 사업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ESS 수주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ESS 수주 영향이 향후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미에서는 이 ESS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미에서 이 한국의 또 가격 경쟁력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미 ESS 시장은 2023년 55기가와트시에서 2035년 181기가와트시로 3배 이상 성장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물론 큰 시장이죠. 네. 북미 ESS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해 내년부터 관세율을 58.4%까지 인상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LFP 배터리 제품과 중국산 제품이 가격에서 거의 동등하거나 한국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확대하면서 가격 면에서 중국 제품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북미 ESS 시장 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커다란 기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북미 ESS 시장에서 점유율은 대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ESS 시장의 성장이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2차 전지 시장 참 오랫동안 부진했습니다. 4분기 주목할 만한 섹터로 꼽아주시긴 하셨는데 4분기에 진짜 기대해봐도 될까요?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요, 뭐 전기차 수요 둔화라든지 뭐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좀 눈여겨볼 만한 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서 배터리셀 업체들이 원가 부담을 좀 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익성 개선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과 글로벌 전력망 투자를 좀 중심으로 해서 ESS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국내 기업들이 대형 입찰에서 좀 성과를 내면서 새로운 매출원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이후에는 이제 전기차 교체 수요랑 또 친환경 정책이 좀 맞물리면서 업종 전반의 중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시장의 조정이 좀 부진하다라는 그런 평가보다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무게중심이 좀 이동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국 하반기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4분기 주목할 만한 섹터, 마지막 섹터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최서호 자문형님, 마지막 섹터는 뭐죠? 뭐 아무래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역시도 좀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한한령 해제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더욱더 한한령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 점점 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한한령 진짜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오는 10월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방한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며 시 주석 방한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17년부터 이어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부추기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이제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되면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면세점 등 관련 산업에 큰 호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등 민감한 정치 외교 사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의 방안은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한중 관계 개선과 지역 협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 최대 명절까지 겹친 상황인데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29일부터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 상황이고요. 뭐 중국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가 좀 겹치는 그 시기에는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좀 굉장히 크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중국인 방한 수요가 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뭐 한 올해 한 7월 정도까지는 300만 명이 좀 넘는 그런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한국을 찾았었고, 현지 여행사들에서도 한국행 상담 문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었다라는 그런 반응도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무비자 조치가 내년 한 6월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 관광을 중심으로 한 유입 효과 역시 현재 시점에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관광업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중국 관광객 특수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리조트와 호텔에서 객실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카지노 업종의 경우에는 글로벌 카지노 업황 회복 척도로 알려진 마카오 카지노의 수요 회복에 국내까지 낙수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항공편이 확대되는 등 한중 관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국 카지노를 찾는 중국 VIP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카지노 업계의 실적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또 중국인 단체 무비자 허용까지 중국에 대한 기회 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또 돌아온 6호까지 또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K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화장품에 대한 또 관심도 뜨거울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이제 품목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란 말이죠. 특히 이제 면세점을 통한 이제 K뷰티 브랜드의 구매가 좀 주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내 한한령 이후에도 한국 화장품의 이제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선호도는 좀 여전히 높았던 상황이고, 이제 한국 방문이 늘면 자연스럽게 뷰티 소비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중국 내 로컬 브랜드가 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좀 다소 고전했던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지만, 뭐 방한 수요가 일단 늘어난다라고 하면 결국에 오프라인 경험과 또 프리미엄 이미지를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이제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중소 뷰티 브랜드들도 면세점과 또 로드숍 매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인 관광객 회복은 단순히 뭐 관광이라든지 뭐 숙박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 K뷰티 매출 반등과 또 브랜드 가치 재부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디에 소비를 할지도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과거에 유커들이 큰 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이제 대형 단체 관광객 중심이 아니라 개별 자유여행과 소규모 소비로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계에서도 이제 결제 편의성 강화, 체험형 이벤트 확대 등 맞춤형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 2025년 1분기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 장소로는 로드숍, 그다음이 대형 쇼핑몰과 시내 면세점이었습니다. 결국 예전처럼 단체 관광객 위주의 기획 상품보다 개별 소비자가 한 분 한 분이 쇼핑하면서 얼마나 좋은 경험을 하는지 그걸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화권의 관광객들이 많이 쓰는 결제 수단이 있잖아요. 알리페이나 위치페이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걸 도입하고 또 이런 결제 수단을 쓰면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근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더더욱 많아졌는데요. 자, 콘텐츠의 힘을 실감하는 때입니다. 중국에도 한한령 해제가 돼서 K 콘텐츠가 좀 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류 팬들이 국내 공연과 촬영지를 직접 방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관광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문화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이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 내 OTT 서비스나 SNS를 통해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상품과 공연,
굿즈 수요도 함께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K 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영상이나 음악을 넘어 패션, 뷰티,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콘텐츠 분야마다 이 해제 속도와 또 강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특히 뭐 광고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소관이라서 별도의 심사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K-팝 아티스트의 콘서트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두루두루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분야별로 한한령 해제 적용 속도와 강도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개방이 좀 빠를 수 있지만 뭐 공연이나 광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별도 심사 체계가 있기 때문에 뭐 정치나 외교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일부 K-팝 아티스트 공연이 좀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좀 제도적 규제와 승인 절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방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단기적으로는 뭐 K-뷰티나 드라마 판권 이런 판매처럼 비교적 규제가 덜한 분야에서는 뭐 효과가 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공연이나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 이제 국내 여론이나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다시 좀 제한을 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기대감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또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도 같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련주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한령 해제 관련주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될 경우에는 이제 한국 문화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시 유의할 점으로는 바로 콘텐츠의 경쟁력과 팬덤 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한령 해제로만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인 흥행과 팬 관리, 현지 프로모션 전략이 뒷받침되어져야 실제 경제적 수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 확인 역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호텔신라가 위약금을 감수하고 인천공항 면세점을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에 대한 확인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